중요한 건 다 했으니까 오늘은 빨리 정리하고 이따가 문학을 골든벨을 할까? 약간 변형을 해봅시다. 자, 오늘 문법은 주성분을 공부할 건데요. 주성분은 알다시피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문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 4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주어하고 서술어만 있으면 일단 되지? 자, 이 중에 보어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사실 보어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야. 그냥 보어는 조건이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아니면 아예 보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우리말 어휘 중에는 되다, 아니다 말고도요, 불완전한 서술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학교문법에서 그냥 딱 정했습니다. 오직 되다, 아니다에 한해서만 보어라고 하기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문장 성분은 뭘 갖고 고민한다? 스타트 무조건 서술어다. 무조건 서술어에서 출발하는 거야.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심플하네. 동사, 형용사, 체언의 서술 격조사 2다. 격조사는 거의 98% 체언에 붙습니다. 그래서 격조사가 붙어 있으면 체언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해요. 이렇게 해서 서술어가 되네. 근데 얘는 행위를 할 거고, 얘는 어떤 상태에 있을 거고, 얘는 무언가를 정의 내릴 거고. 그래서 우리말 문장은 무조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의 모든 문장은 셋 중에 하나로 수렴할 거야. 주어를 무엇이라고 간주했을 때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이거 셋밖에 없어.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 서술어가 이거 3개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생각 밖으로 잘 못 찾네. 왜 못 찾아? 얘네들이 하나같이 활용이라는 걸 하기 때문이지. 자,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하는 게임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장 성분 헤매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별 못하는 거야. 동사하고 형용사 활용이 되니까 끝이 다로 끝나는 기본형이 성립해야 돼요. 끝이 다로 끝나지 않으면 얘는 동사, 일단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는 두 번째 문제고 최소한 용어는 아니야. 그치? 다로 끝난 상태에서 얘가 활용이 되는 게 용언이라고. 이거 감각적으로 사실은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헌 같은 경우. 뭐 헌신발 이러면 얘 뭐야? 관형사야. 얘는 형용사가 안 돼. 그럼 헌다 아니에요? 헌다가 성립하지 않거든. 그럼 자꾸 이제 그 생각한다고. 헐다 있잖아요. 뜻이 다르죠? 헐다는 동사죠. 얘는 낡은 의미를 가진 거고. 그래서 얘는 활용이 안 되니까 관형사구나. 그래서 품사 기초가 되게 튼튼해. 이거 구분하는 거네. 근데 일단 문장 안에서는 얘네가 전성어미 혹은 연결어미로 활용돼 있을 거야. 근데 연결어미는 생각 밖으로 잘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는 전성어미지. 그래서 지난주에 전성어미 외우자는 얘기한 거지. 자, 이렇게 서술어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 주어를 찾는데 주어는 뭐다? 서술어의 주체다. 주어는 찾기 쉬울 것 같지만 얘도 또 막상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태 몇 번 문제야? 8번 문제인가? 이거 틀린 친구들이 생각 밖으로 좀 꽤 있었는데 9번 문제구나. 9번 문제. 이번에 개최되는 체육대회는 서울시에서 주관한다.
여기서 에서 이거 부사격 조사인데 이거 부사어로 본 친구들이 꽤 있죠. 자, 얘도 여기서 출발하면 되게 간단해. 서술어가 뭐야? 주관한다잖아. 그럼 주관한다, 누가 주관했는데? 누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했대? 서울시가 했대잖아. 그럼 서울시가 주관하다의 주체네. 그럼 얘는 주어가 집단일 때 붙이는 주격조사에서네. 이런 애들이 여러분이 헷갈릴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부사격조사에서하고 주격조사에서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막 문장이 복잡한 문장 안에 있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서술어가 답인 거야. 서술어 갖고 생각하면 돼. 너 주체가 누군데? 서울시잖아. 그럼 너 주어네. 그럼 체육대회 느는 문장 성분이 뭘까? 목적어죠. 서울시에서 체육대회를 주관한다. 이게 자연스럽잖아. 근데 보조사 는을 붙여버리니까 어순 뒤에가 앞으로 오니까 마치 얘가 주어처럼 보인단 말이야. 얘는 누구의 주어야? 얘의 주어야. 얘는 뭐지? 관형절이야. 개최되다에. 개최되는 건 누가 개최돼?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거야. 이거 피동 표현이거든. 근데 체육대회라는 주어가 메인 문장하고 똑같으니까 이 절 안에서 생략한 거라고. 그래서 얘는 관형절이 체육대회를 꾸며주고, 얘는 주관한다의 목적어죠. 체육대회를 주관한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조사가 붙어 있으면 우리 조금 헷갈린다.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와, 과. 얘 부사격 조사에 써 있었어. 근데 와, 과는, 자, 조사는 종류가 뭐 있다 그랬어? 격조사가 있고요. 보조사가 있고요. 접속조사가 있어요. 자, 접촉조사에 뭐가 있어요? 와, 과가 있어요. 이랑, 이것도 접속조사예요. 얘는 접속조사일 수도 있고 부사격 조사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지고 문장의 짜임도 달라져요. 뭐 이런 거지? 철수가 영희와 학교에 갔다. 이런 문장과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갔다. 그냥 뭐 의미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놈이 그놈 같아. 자, 문장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얘지. 와. 이게 무슨 조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의미는 뭘까? 첫 번째 문장의 의미는 뭘까?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의미도 달라. 어떻게 달라? 철수가 영희와 학교에 갔다. 얘 주어고, 얘 부사어고, 서술어죠? 철수가 영희랑 같이라는 개념이지. 손을 잡고 갔는지, 같이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갔어. 물론 그 학교가 같은 학교인지는 또 모르겠어. 서로 같은 학교를 갔을 수도 있고, 옆에 붙어 있는 다른 학교를 각각 갔을 수도 있고. 얘는 철수는 무슨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고, 영희는 부산에 있는 학교를 간 걸 수도 있고. 둘 다 학교에 가긴 가 있는데 같이 간 걸 수도 있고 같은 학교를 간 걸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학교에 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이거 되게 중의적인 문장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 와인데 이 와는 여기서 접속조사고 얘는 부사격 조사예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냐? 이 문장은 철수와 영희가 전부 다 주어예요. 여기 주격조사가 여기 가서 붙어 있지. 철수도 주어고 영희도 주어야. 이 문장은 엄격하게 철수가 학교에 갔다, 영희가 학교에 갔다 두 문장을 합친 거야. 견문장이야. 얘는 하나의 문장이야. 주어, 부사어, 서술어.
요 와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와 앞뒤를 비교합니다. 요게 요령입니다. 와의 앞뒤야.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와의 앞뒤. 그래서 와의 앞뒤가, 와가의 앞뒤가 대등하면 접속조사. 둘이 대등하지 않으면 부사격조사예요. 그럼 문장의 분석이 완전히 달라지겠지? 영희하고 학교가 대등한 관계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부사격조사인 거야. 근데 얘하고 얘는 대등한 관계네? 그럼 얘는 접속조사야. 그럼 두 개는 동일한 문장 성분에 놓입니다. 자, 얘가 목적어로 가도 똑같습니다. 목적어에 가서 영희가 빵과 우유를 먹었다. 이렇게 쓰면 요 과가 빵과 우유가 서로 대등하잖아. 그럼 얘는 접속조사야. 그럼 얘는 목적어가 두 개고 얘는 문장이 두 개짜리입니다.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영희가 빵을 먹었다, 영희가 우유를 먹었다를 그냥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쓰는 거네. 문장의 짜임이 달라지네. 요새는 그냥 문장 성분을 구별하면 시시하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선생님들도 작년에 냈던 패턴에서 조금 더 신선한 거 없을까 해서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 와가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더라고 니들이. 사람의 이 본능이라는 게 선입관이 이렇게 보는 순간 본능이 지배하는 뭔가가 있나 봐. 이게 나왔어. 뭐지? 떡볶이와 오뎅을 먹었다. 태화가. 태화에 나왔던 문제야. 그리고 이에 당연히 이전까지는 와가가 안 나왔는데 항상 새로운 거 나오니까 뭐 되게 여러 번 했거든? 시험 끝나고 나서 애들이 자꾸 물어보는 선생님 떡볶이하고 오뎅은 이거 접속조사잖아. 그럼 이거 뭐야? 견문장이야. 목적어가 두 개인 거야. 문장 두 개 합한 거야. 이게 하나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선생님 떡볶이하고 오뎅은 원래 같이 먹는 거잖아요. 얘는 한 세트예요. 전교 1등이 이러고 있더라고. 왜 틀렸어? 왜 틀렸니? 그랬더니 그냥 보는 순간 얘는 그냥 하나였대. 자기의 눈에는. 늘 같이 세트로 먹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희한하게 그런 거 잘 찾아요. 그래서 주의할 게 두 개네. 에서라는 격조사와 와, 관은 문장을 조금 따져야 됩니다. 어쨌든 자 얘는 서술어의 주체인데 주어가 한눈에 안 보이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 어디로 돌아가면 돼? 서술어가 뭔지를 보세요. 서술어가 동사야? 그럼 이 행동을 누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개체하다, 주관하다에서 찾은 것처럼. 서술어가 형용사야. 그럼 누가 이 상태에 있는데? 그럼 걔가 주어야. 무엇이다는 얘는 쉽게 보입니다. 한눈에 좀 보여요. 직관적으로. 무엇이 무엇이다는 딱 떨어지니까. 자, 그럼 이 주체는 누가 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체언이 될 수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만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품사들은 안 됩니다. 이 체언 뒤에 격조사가 붙겠지. 이, 가, 에서, 깨서. 혹은 격조사가 꼭 붙어야 되는 건 아니야. 생략해도 돼. 철수가 학교에 갔다. 철수 학교에 갔다. 뭐 이래도 상관없어. 혹은 이 자리에 보조사가 와도 되네. 철수는 학교에 갔어. 철수도 학교에 갔어. 철수만 학교에 갔어. 철수까지 학교에 갔어. 다 돼. 이게 메인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네. 체언이야? 체언만 주어가 될 수 있어? 이런 거 있지 않나? 자,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밝혀지다지. 그럼 주어는? 주어는 뭐야?
뭐가 밝혀져야 돼? 그가 범인임이 밝혀져요. 얘는 이만큼이 다 주어죠. 그 아니에요. 습관처럼 주어는 자꾸 사람이 나오면 주어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 그런 오류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장 성분의 대상은 뭐라 그랬어? 어절이거나 부이거나 절이거나 이렇다 그랬잖아. 얘네가 다 문장 성분의 대상이라고. 밝혀졌다. 그가 밝혀졌다. 이런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 그가 밝혀졌어. 뭐가 밝혀졌는데? 아, 얘는 그럼 다른 문장 성분이에요. 그럼 얘가 뭔데? 이가 붙었으니까 주어 아니면 보어야 되는데 보어는 아니고 그럼 주어야 되는데 이상한 문장 나오잖아. 그래서 안 돼요. 얘는 이만큼이 다 주어인 거예요. 명사절이 얘 명사절이네. 범인이다의 미음, 명사형 전성음이 미음으로 활용돼서 명사절로 만들어진 상태에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네. 자, 명사절은 기본적으로 체언의 속성을 갖습니다. 품사를 바꾼 건 아니야. 체언처럼 쓸 수 있는 거야. 절 우리가 세 개만 일단 지난주에 외우자 그랬잖아. 관형절. 관형절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형절은 그냥 관형어예요. 다른 문장 성분 못해요. 부사절. 부사절도 다른 문장 성분 못해요. 그냥 얜 부사어예요. 자동빵이에요. 근데 명사절은 이름부터가 명사절이지 문장 성분이 아니잖아. 그래서 명사절은 뭐를 할 수 있냐? 체언이 할 수 있는 모든 문장 성분을 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체언이 할 수 있는 문장 성분 뭐가 있겠어?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관형어는 안 돼. 명사절은. 뭐 그 정도 다 할 수 있네. 아, 절도 주어가 될 수 있네. 그럼 똑같이 자,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상이란 말은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 눈에 안 보인다 그랬지? 그래서 목적어를 구별하는 제일 심플한 방법은 목적격조사 을을 붙여보는 거야. 자연스럽게 성립하면 얘는 목적어야. 그럼 목적어도 누가 되겠어? 목적어도 체언밖에 안 돼요. 체언 뒤에 격조사 을을이 붙거나 혹은 을을을 생략하거나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 밥 먹었다 이래도 되고 보조사가 와도 되네. 철수가 밥도 먹었다, 밥만 먹었다, 밥은 먹었다 다 돼. 그 다음에 요 체언의 속성을 가진 뭐가 있겠어? 명사절이 또 올 수 있겠지. 우리는 그가 오기를 기다린다. 기다려. 누가 기다려? 우리가 기다려. 얘가 주어고요. 뭘 기다렸어? 그가 오기를. 이만큼이 목적어지. 기라는 오 다에 명사형 전성의미로 활용된 명사절이고 명사절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로 쓰인 케이스. 똑같네 주어랑. 동일한 케이스로 보어도 역시 똑같습니다. 보어는 누가 될 수 있어? 얘도 체험만 될 수 있어. 보어는 일단 근데 되다 혹은 아니다여야 돼. 체언 뒤에 복격조사 이 가가 붙겠지. 그리고 이 이가는 똑같이 생략할 수 있겠지. 그 보호 자리에 오는 보조사 또 올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 아니다. 그가 사람은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사람조차 아니다. 다 된다고. 당연히 체언이니까 또 뭐 올 수 있겠어? 명사절 올 수 있겠네. 명사절로 보호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문장 성분 아직 우리가 이 절 얘기하는 건 나중에 문장의 짜임에서 얘기하는 건데 짜임 들어가기 전에 절은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전성어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절들. 관형절, 부사절, 명사절. 얘는 일단 익숙하셔야 돼. 우리 문장 안에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야. 그리고 절 안에 절이 또 들어갑니다. 그 절 안에 절이 또 들어가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문장들은 오늘 내용이 이런 거였네.
주성분.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 성분. 그래서 저 4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그 뜻은 아니고요. 이 필수란 얘기가. 주어는 동작의 주체이거나 성질 상태의 주체이거나 무엇의 주체이거나. 실현 방법은 체언이나 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절이어야 되겠죠. 명사 절이 될 수 있겠죠. 격조사는 당연히 생략되고 보조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어 이렇게 늘어지게 여러 번 쓰지 않습니다. 우린 생략이 되게 많습니다. 그 필요 없는 경우에 웬만하면 아예 생략합니다.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체언의 무엇이다. 얘는 뭐 그거 고민하면 되고, 그 다음 서술어의 자릿수 나왔네. 하나, 둘, 셋 있는데 동일한 단어도 의미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얘는 좀 고민하셔야 돼. 이 문장이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뭘 전달하고 싶은지, 메시지를 좀 생각하셔서 얘는 판단하셔야 되고요. 목적어는 똑같이 주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 철수가 합격하기를 바란다. 역시 명사절이 목적어가 됐네. 그리고 목적격 조사는 처소, 동반, 수를 나타내는 말에 붙을 수 있다. 이 말이 굳이 왜 있냐면 원래 시간, 방향, 장소는 전부 다 부사어예요. 장소, 시간, 방향은 다 부사어예요. 근데 굳이 을을 붙인 거야. 그럼 얘는 목적어로 바뀌어. 심리적 의도는 뭐라고? 내가 학교를 갔다. 학교에 갔다가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굳이 학교를 갔다 이거 뭐야? 원래 학교 안 가는 애인데 세상에 내가 학교를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강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거 의식적으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일단 보어. 여기 보니까 그녀가 웃지 않은 것은 싫어서가 아니다. 약간 잘 안 쓰는 명사절입니다. 이것도 싫어서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미음, 기,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러네.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번 주 사설 잠깐 보면 이번 주에 제일 눈에 거슬리는 표현은 뭐였냐? 고용사다리를 복원해야 된다. 이 얘기가 주제인 것 같은데 고용사다리가 무너져서 고용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용사다리를 복원하자. 이 논조로 쓴 친구가 절반쯤 됐던 것 같아. 고용사다리 복원하자는 얘기를 한 두세 번씩 해.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거는 뭐 하자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 일을 하면 좋으니까 이 일을 하자. 그래서 이 일을 하자. 지금 딱 그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고용사다리라는 말이 뭔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거야. 자, 이 글에서 제시하는 문제 상황은 일단 30대 쉬었음 최대치입니다. 여기서 연령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일을 안 하네? 이게 최대치래. 이거 지금 심각하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거니까. 그 다음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와중에 노동계에서는 정년 65세 이상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정년이 보통 60세에 많이 돼 있는데 65세로 늘어나면 젊은 층을 고용을 못 하겠네. 그래서 이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야 이거 지금 안 중요해. 애들이 놀고 있잖아. 빨리 애들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그 얘기야. 여기서 무슨 고용의 흐름이 살아있어야 이런 얘기 좀 그대로 좀 갖고 오지 좀 마시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년 연장 지금 때가 아니니까 저건 일단 보류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키워야 되니까 성장률도 높이고 재교육, 전직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도록 좀 해줘. 경력 단절 안 되게 좀 해줘. 한 번 단절되니까 다시 애들이 일어서질 못하잖아. 뭐 이런 얘기네. 대충. 자, 사다리는 어딘가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고용사다리는 내가 취직이라는 일테면 이게 회사야. 먼저 입사한 사람이 누군가도 그 다음에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다리를 없애버리면 들어가질 못하는 보통 우리가 승진 같은 거 얘기할 때 많이 하죠. 내가 이미 부자가 됐어.
야, 니들은 다시 부자가 될 수 없어. 자른다고. 자,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성공이 교육이었어. 교육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육이 돈과 연관을 짓기 시작했네. 그 다음부터 사다리가 끊어졌대지. 그냥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이걸로도 가져가 버리면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야. 보통 사다리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은 이거고요. 자, 이 글을 우리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봅시다. 결국은 세대 갈등을 할 거야.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왜 그래? 일자리는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니들이 지금 나가지 않고 여기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 들어갈 애가 없잖아. 이거 너무 편협하지 않아? 세대끼리 싸우란 소리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 60세 정년은요, 우리나라가 평균 연령이 80세 남짓일 때, 아니 70대일 때 정해진 수십 년 전 거야. 요새 우리 평균 수명 어떻게 됐어? 90세 넘어갔잖아. 니네는 100세 넘어갈 거잖아. 한 120세 될지도 몰라, 니네는. 근데 60세에 그만두면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 이미 자산 축적 많이 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아닌 사람은 뭐 폐지 죽고 다니다가 어디서 굶어 죽어야 되나? 이 문제도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그 다음에 우리의 임금 체계는 두 가지입니다. 연공, 근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있고요. 반대는 뭐겠어? 성과급. 성과를 많이 내면 좋아요. 이게 지금 합리적인 것 같긴 하죠. 근데 나이 먹으면 확실히 떨어지겠지, 성과는. 이거 되게 잔인한 거 아니야?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팔팔해서 내 성과만큼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본인은 노인이 안 될까? 언젠가 될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작아질 건데 휴머노이드 나올 거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시장이 막 불붙어서 난리도 아닌데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 뭐 삼전, 하이닉스, 그중에 또 한 회사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주가도 2배가 올랐어요. 왜 올랐어? 자동차 때문에 오른 게 아니야. 로봇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지금 내후년인가부터 시판까지 한대죠. 가격도 정했어요. 대당 2억으로. 사람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얘가 가면 얘는 24시간 일할 수 있어. 하루 8시간 이런 것도 없어. 배터리 지가 알아서 배터리 떨어지면 가서 지가 알아서 지 배터리를 지가 갈아. 뭐 이런 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더 줄어들 거잖아.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만 줄까? 온갖 다양한 분야 지금 최고 인기 있는 의사도 일단 일론 머스크는 3년 이내에 인간보다 더 고도의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 직업도 하향이 될 수도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상한 판사 저기 판결 내리는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도 대체될 수도 있고 고객 상담센터는 지금 AI로 이미 다 바뀌고 있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건데 거기서 지금 세대 갈등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야? 아예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이 글은 너무 진부합니다. 90년대 글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 이 얘기하는 건 니네는 이제 읽으면 와 그렇구나 이러실까봐 그렇죠? 세대 간의 갈등은 지금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쉽게 자꾸 자르는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데 오늘 니네가 책 읽은 파트가 정치 파트니까 정치 얘기 잠깐만 더 하면 전 세계에서 노동자를 가장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어딜 것 같아? 미국. 왜? 자유주의 국가니까. 자, 미국과 체제가 가장 반대쪽에 있는 공산주의 말고 어디 있을까? 북유럽 국가들 있지. 공산주의 빼고. 북유럽 국가는 국가 중심이잖아. 여긴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되는데 북유럽 국가는 그래서 복지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막 북유럽 복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해. 자, 북유럽 국가는 노동자 해고가
자유로울까, 어려울까? 미국보다 쉽습니다. 북유럽 국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선전할 때 나쁜 거 좋은 것만 갖다가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서 그래. 북유럽국 우리나라는 어느 공장이 문 닫아 대기업이 그래서 노동자들 해고해야 돼 구조조정해야 돼 그럼 우리나라 무슨 일 벌어져? 시위하고 난리 나지 막 가스통 들고 바리케이트 치고 왜 그러는 거야? 거기서 한번 잘려나가면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한국이 초고속 성장을 한 건 경쟁지향적인 사회에서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내기는 했어. 그래서 성공은 했어. 성장은 했는데 문제점은 경쟁에서 한 번 지면 패자부활전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살벌하지. 그러니까 공장에서 너 나가 그러면 기를 쓰고 버틴다고. 자, 복지가 잘 돼 있다는 북유럽 국가는 나가 그럼 나가요. 저항 안 해요. 왜 가능할까? 정반대라서 그래. 거긴 나가도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네. 국가가 1년 정도의 급여를 그대로 보전을 해줄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요. 국가가. 야, 니네 회사가 지금 문을 닫은 건 이거 사양 산업이라서 그래. 너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 근데 앞으로 미래 산업은 이쪽일 것 같거든. 근데 이쪽을 하려면 새로운 직업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 기술 교육을 시켜줄게. 너 이런 교육 받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국가를 믿고 다시 재교육을 받고 다른 파트로 가면 돼. 그러니까 사회도 순환이 되게 잘 되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낮아요?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요. 미국은 범죄율이 어마무시하게 높지. 걔는 뭐 치안 문제도 있고. 북유럽은 대신 뭔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있어. 뭘 지불해야 돼?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돼. 소득의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되죠. 사람은 그렇거든. 그것도 갖고 싶고, 이거는 덜 내고 싶고, 이런 심리 때문에 충돌하는 거지, 어느 모델이 절대적으로 좋은 모델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의 모델도 나름의 뭐가 있고, 북유럽 모델도 뭐가 있고, 대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가치의 문제죠. 이왕이면 좀 다 같이 안정적인 사회로 가는 걸 원할지, 아니면 야, 이왕 하는 거지. 우리 화끈하게 잘 살아보자. 이걸로 갈 건지. 물론 현재 국민소득은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1인당 GDP는. 근데 이 평균값은 함정이 있지? 얼마 전에 뭐 인터넷에 무슨 쇼츠 보니까 출신 대학별 연봉, 평균 연봉 가지고 막 대학 서열 나누던데 이게 얼마 바보 같은 얘기야. 이거 제일 바보 같은 사례가 그거지.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 대학인가? 거기가 평균 연봉이 제일 높대. 왜 높아? 거기 마이클 조던이 나왔거든. 그래서 얘가 100명분을 하는 순간 평균값이 확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재단하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쯤. 자, 오늘 우리가 볼 소설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미리 읽기 다 읽어왔지? 내용은 다 이해하셨을 거고. 재밌디? 재밌으면 이상한 거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얘가 재미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작가는 박태원 작가고요. 박태원 작가는 1909년생이고요.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월북했습니다. 그래서 금서였다가 민주화 이후에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이분은 당대 이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발표했을 때, 신문에 발표했을 때 굉장히 소설이 인기 있었대. 젊은 작가들한테도 인기 있었어. 왜 그러냐? 얘가 완전 모더니즘. 지금까지 없었던 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거야. 그게 뭐냐? 자, 일단 배경이 언제야? 1930년대. 경성입니다. 자, 소설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된다 그랬어? 시점. 이 소설의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1인칭이야, 3인칭이야?
3인칭. 관찰자의 전지야. 전지혁 작가야. 그죠? 근데 읽다 보니까 여러분은 온통 뭐만 봤어? 구보의 생각만 봤어. 다른 인물에 대해서 알려줘? 아무도 안 알려줘. 얘는 전지적인 작가가 구보는 보여주는데 그 외의 여타 인물들은 구보의 시선을 통해서만 보여줘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독자는 두 개를 보겠네? 구보도 보고 구보의 눈을 통해 비춰진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그래서 이야기의 전개 대부분이 구보의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생각으로만 전개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설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 소설에서는 몇 가지 기법을 하나 배워두셔야 돼.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라는 거. 당시 모더니즘 유행할 때 많이 써먹던 거래요. 그거를 박태원 작가가 처음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끌고 들어온 거야. 얘는 누군가의 생각을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유주를 보니까 유주 참 예쁘게 생겼네. 예쁘게 생겼으니까 연예인을 해도 되겠는데 연예인 하니까 그래서 걸그룹이 떠오르네. 걸그룹의 최고는 소녀시대인데 소녀시대? 이승철의 소녀시대. 혹시 노래는 이승철이 제일 잘 불러. 이승철 생각하니까 갑자기 노래가 부르고 싶네. 오늘 노래방이 나갈까? 노래방 가려면 그래도 뭐 맥주라도 한잔 하고 가야 되는데 맥주? 맥주는 역시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럼 오늘 치킨을 먹어야 되겠구나. 치킨은 비비큐가 좋을까? 교촌이 좋을까? 치킨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치킨 요리의 끝판왕은 닭볶음탕이야. 안 되겠다. 오늘 저녁엔 닭볶음탕을 먹어야겠다. 닭볶음탕 어디가 잘하지? 광주에 가면은 닭볶음탕 끝내주게 하는 무등산 자락에 닭 요리 잘하는 집이 있어. 또 광주 가야 되네. 무등산에 요새 모노레일이 되게 거기 멋있는데 가서 모노레일 타야지. 아닌데 모노레일 어설프게 탈 거면 화끈한 롤러코스터를 타야지. 안 되겠다. 에버랜드 가서 TX를 타야 되겠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막 흘러가는데 논리가 있어? 없어. 인과관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떠한 논리적 흐름도 인과관계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생각이 흘러가는 게 그게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에요. 다른 말로 이거를 자유연상이라고 해요. 요 모더니즘에선 시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자유연상 기법의 시는 정신사나워.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 유명한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상의 시는 되게 난해하다. 막 생각이 나오는 대로. 근데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의식의 흐름의 기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은 딱 두 작품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가 오늘 보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고 또 하나가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거 서연비람 걸로 읽지 않았니 니네? 그것도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야. 요 두 작품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대표적인 두 개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보가 직업이, 자, 구보는 20대 노총각이고요. 이때는 20대 결혼 안 했으면 노총각이야. 직업이 뭐야? 소설가야. 그리고 유학도 갔다 온 유학파야. 한마디로 지식인이야. 인텔이야. 근데 결혼은 못한 노총각이야. 근데 이 소설가가 참 말이 좋아 소설가지. 소설 안 쓰고 있으면 백수네? 할 일 없이 노는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백수인 거야. 근데 또 까내는 또 소설가라고 밖에 나갈 때 뭐해? 노트 한 권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관찰해. 그래서 이 소설은 가만히 보면 구보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경성역에서 본 모습, 남대문에서 만난 모습, 전차 안의 모습, 백화점 앞에서 만난 모습, 이게 장면 서로의 연관관계 없이 그냥 장면이 나열돼 있지. 이걸
몽타주 기법이라고 합니다. 장면을 그냥 뭐 짜집기 붙여놓기처럼 한 것.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사랑하는 남녀가 이별을 했어. 막 보고 싶어. 그럼 주인공이 떠올리잖아. 해변가에서 까르르 웃던 거, 같이 차 마시던 거, 어디 뛰어다니던 거, 뭐 끌어안던 거, 뽀뽀하던 거. 이게 컷 나열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래서 그걸 몽타주라고 해요. 이걸 소설에 썼으면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되게 희한한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고연학적 창작 기법. 얜 뭐냐? 구보가 소설가다 보니까 얘가 노트 한 권 들고 가서 유심히 관찰을 해. 아주 주의 깊게. 그래서 세밀한 관찰의 이야기를 기록처럼 써. 그걸 고연학이라고 합니다. 얘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외에는 여러분이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야. 그러니까 문학의 뭐 대단한 기법 아니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백수인 구보가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지, 특별한 목적 없이 집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빨빨거리고는 아니구나, 그냥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가 비생산적인 일을 하다가 저녁에 새벽이 돼서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구보의 시선을 통해서 뭘 볼 거냐,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볼 건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죠. 여기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더라? 한자네. 다 병든 사람들이야. 몸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들었어. 이게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이었던 거야. 우리 지난주에 만세전 배경이 언제였어? 1910년대 일제강점기 초창기. 누구의 눈을 통해서 봤어? 이것도 역시 지식인의 눈을 통해서 봤죠. 그랬더니 1910년대 조선의 모습이 한마디로 뭐였어? 죽은 자들의 도시, 무덤, 묘지였다고. 이건 한 20년쯤 지났어. 1930년대야. 사람들이 다 생기를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 같네. 병든 사람들만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이는, 우리는 또 한 명이 보인다 그랬지? 지식인인 구보가 보이네? 얘 뭐해? 만세전에 나와 그닥 다르지 않지? 얘도 별 볼 일 없네? 그냥 무미건조하게 보이네. 소소한 그냥 잡담이나 하고 다니고 지 잠깐 술 마시고 정말 비세상적인 일만 해. 근데 얘는 또 사람들을 그작 지난주에 본 주인공하고 비슷해. 사람들 되게 깐이 봅니다. 누구 깐이 봐? 구보가 집이 여기쯤 될 거야 아마. 종로 어딘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를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노선인데, 처음에 이제 여기 화신백화점에서부터 출발하죠. 화신백화점은 종로 3가에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백화점이에요. 당시에는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이었대요. 6층짜리.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은 일본 사람이 지었습니다. 지금 그 일본 사람이 지은 백화점은 미스코시 백화점이라고 했는데 그 건물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딜까? 아직 남아 있어. 지금도 그 건물은 백화점이야. 아, 서울 출신 아니야? 니네 서초구 이외에 밖은 나가본 적이 없고 이런 건 아니지? 어? 지금도 백화점이라니까? 뭐겠어? 뭘까? 지금도 거기 백화점 하고 있어. 1920년대에 지은 건데. 건물이 얼마나 낡았겠어. 석조 건물로 된 거.
아직도 남아있으면 석조겠지. 석조로 된 백화점 아는 거 없어?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동에 있는 거. 앞부분이 석조로 돼 있고, 지금은 뒤에는 터가지고 빌딩 세웠죠? 확장해가지고. 그게 이제 미스코시라고 일본인이 지은 첫 백화점이고, 어딨어요? 여기 있다고, 여기. 신세계백화점. 일본 애가 이렇게 백화점 지은 거에 반발해서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도 백화점을 하나 짓자. 그래서 종로에다가 지은 게 화신백화점이에요. 요게 당시 서울역의 모습이고요. 경성역. 서울역은 지금도 요거는 그대로 살려놨지? 이게 당시 종로의 모습이고, 요게 화신백화점입니다. 종로 3가에. 앞에 전차 다니고, 지금 이거 부수고 이 자리에 종로 타워라고 위에 뻥 뚫린 스카이 라운지 같은 거 있는 굉장히 높다란 건물이 있어요. 이게 꽤 늦게까지 있었어. 아마 그 한 90년대 초인가? 그래서 화신백화점 난 들어가 봤어. 어릴 때. 되게 낡은 쾌쾌한 건물이었었는데, 백화점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백화점은 진작에 망했고요. 재밌는 건 얘도 삼성이 인수했다가 딴 데 팔았고, 그 미스코시 백화점도 삼성이 인수해서 신세계로 넘어간 거니까 두 건물이 다 삼성과 관련이 있었네. 여기가 무려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4대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 1930년대.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럼 이 백화점 주로 누가 이용했겠어? 일본 사람이거나 친일파거나 굉장히 부자들, 민족적 정신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러니까 구보가 여기 쇼핑하는 가족들을 깐이 볼 만도 하죠. 이 시절에 백화점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구보는 또 한편으로 부럽기도 해. 자기는 지금 노총각에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저런 행복을 누리네. 뭐 이런. 자, 요 건물은 요게 조선은행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지금까지 있죠? 이거 뭐야? 한국은행. 신세계백화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조선은행 건물이 지금의 한국은행이고요. 어쨌든 얘가 나와서 이렇게 그냥 할 일 없이 전차가 지나가면 타고, 그랬더니 얘가 동대문도 갔다가, 그랬더니 그 다음 정거장에 웬 아가씨가 타네? 이 아가씨 봤더니 지난달에 내가 선본 여자야. 구보는 알아봤는데 이 여자는 못 알아보네? 그래서 구보가 고민하지. 말을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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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 그랬더니 다음 정거장에 여자가 홀라당 내려버렸어. 아쉬워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지금 우유부단하고 특별한 어떤 행동파도 아니야. 남대문도 가보고 서울역도 가보고 왜 가봤대? 뭔가 역동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어. 소설에 담고 싶으니까. 근데 어디에서도 생명력은 느낄 수가 없네. 그 경성역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자, 이때 보이는 시대의 모습이 뭐야? 개인주의가 보이네. 서로 사람들이 소통하지 않고 짐도 맡아주지 않고 인정은 메말랐고 서로를 의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병들었어. 근데 웃긴 건 병든 할머니를 보고 웬 중년 신사가 멀리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되게 깐이 보지. 그래 놓고 나서 구보는 어떻게? 이 사람이 봤더니 이 사람도 어딘가 병든 것 같아요. 지도 딴 데로 가버려. 알고 봤더니 지도 아파. 되게 이중적인 인간이네. 허위적인 인간이죠. 구보의 이중성은 또 다른 데서도 나타나지? 이때 시대 모습 나오는 게 황금광 시대 이런 말 나옵니다. 지문 보면서 볼까? 자, 요 세 개, 이 소설에서는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 몽타주. 고연학은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고. 구보가 집에서 나와서 이 천변길이 지금의 청계천 얘기하는 겁니다. 청계천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원점 회귀형이라고 한다. 주인공의 이동에 따라서 구성된 걸 여로형 구성이라고 하고, 원점 회귀형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반복된 일상, 발전 없는 삶을 보여줄 때 의도적인 장치겠네. 그리고 문체는 만연체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만연체의 반대말이 간결체예요. 여러분이 신문 요약할 때 써야 되는 문체가 간결체예요. 간결체가 뭐야? 짧은 문장 쓰는 거예요. 만연체는 길고 장황한 문체를 만연체라고 합니다. 되게 긴 문장. 산만하겠지. 뭐에 딱 어울려? 주인공의 의식세계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고 방황하고 있을 때 딱 어울리네. 간결체는 어디에 어울리겠어? 전쟁을 한다든가 뭔가 긴박감 있게 스피디하게 전개될 때는 간결체를 쓰는 게 좋겠죠. 의도적이네. 그래서 되게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이다. 근데 이 구보가 박태원 작가의 호예요. 사실 이 소설은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지식인의 모습으로서의 어떤 반성을 담고 있는 소설인 거야. 읽다 보면 황금강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930년대 조선이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고 있었구나. 자본주의가 이제 막 넘어가고 있었구나. 황금강 시대는 일제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측면이 없잖아 있대요. 왜냐하면 1930년대 전쟁을 계속 확장하면서 더 많은 물자를 수탈해야 되는데 더 이상 수탈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땅을 다 뺏겨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산업화가 안 됐으니까 일할 공장도 없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우연히 누가 어디선가 금광을 하나 발견했어. 그럼 그 로또 된 거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전국 방방곡곡을 금광을 찾아서 무슨 서부 개척 시대도 아닌데 금광 찾아 떠도는 사람이 되게 많아. 지금도 요새도 불황기에 복권이 제일 많이 팔린대죠. 불황기에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면 이런 걸 쫓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되게 비판적인 시각 나타나고, 근데 구보가 되게 이중적인 게 이런 속물근성을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중간에 중등 동창 만나지? 근데 동창 되게 까니 보잖아. 나는 공부 잘해서 1등이었어. 유학까지 갔다 왔어. 근데 백수야. 동창은 꼴찌였어. 아버지는 전당포를 해. 부자야. 금수저야. 근데 문제는 전당포로 돈 버는 건 일종의 고리대금 비슷한 거거든. 이게 되게 까니 본다고. 요새로 따지면 금융업이 되는 건데. 그래서 걔를 되게 까니 보고 심지어 뭐라 그래? 이런 인간도 연애하는 시대가 왔네. 돈에 의해서 연애한다고? 그러니까 구보 자체가 되게 허위적이고 위선적인 인간의 모습도 좀 보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눈에 안 띄는 이 소설의 모더니즘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건데 전차 안에서 이렇게 단락이 시작될 때 이거 오리지널 원문은 이게 글자가 이따만하게 크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은 뭐 구보는 이러고 나온다. 이런 거 본 적 있지? 잡지나 신문 같은 데서 단락 시작에 첫 단어는 되게 큰 글씨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나가는 거.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모더니즘한 시도를 한 거야. 이게 무슨 기능을 하겠어? 소제목의 기능을 하겠네.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하게 해주고요.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관심을 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보는 할 일 없이 이렇게 경성시대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술 마시는 것도 여종원이 있는 술집에 가가지고 정말 무미견조한 비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헤어져 새벽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나도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암흑의 시기에 본인의 편안한 일상만을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민족의식 있다 건 전혀 없습니다. 누가 그랬겠다? 1930년대 대부분의 지식인들의 모습이 이랬겠다. 이러니까 나라가 활기가 하나도 없지. 1910년대 이미 망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에도 역시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이 등장하는 소설을 한 편 볼 건데 소설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했다는 건
그때 시대상이 그랬단 얘기겠죠? 자, 오늘은 세세하게 지문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지문은 세세하게 읽으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하기로 하고, 개인전을 할까? 팀전을 할까? 팀. 자, 팀으로 답을 다 맞춘 다음에 어디 적어내는 거는 귀찮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양쪽 팀이 동시에 답을 적어내서 한 팀은 맞추고 한 팀은 틀렸을 때마다 1점씩 먹는 걸로. 이스트하고 웨스트하고, 가만히 있어봐. 웨스트가 지금 숫자가 좀 적은가? 준혁이가 웨스트에서 빠졌나? 웨스트가 저쪽으로 갈까? 이거 한 명 개인 플레이로 하기 아니야.